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시간이 많이 없어서. 사실 책이라고 하는 게 처음에 이제 많은 분들에 소개됐을 때 사실 대중들의 어떤 특히 이제 온라인을 많이 알고 있는 20, 30대 사람들은 도대체 왜 이제 와서 일배냐라고 하는 말을 많이 했습니다. 사실은 이미 한 2018, 17년, 6년을 전후로 해서 일베라고 하는 사이트의 행명력이 굉장히 많이 꺼져 있었고 실제로 저도 그거 데이터로 확인할 바가 있는데 도대체 왜 이제 뭐 심지어 이 책의 어떤 원전이 되는 저의 석사학위 논문조차도 8년 전에 나온 것인데 왜 갑자기 이제 와서라고 하는 말들을 많이 하시는데요. 사실은 지금 우리가 목도하고 있는 이른바 혐오 사회라고 하는 것에 굉장히 많은 부분들이 이미 일베가 충분히 많이 보여줬었고 그때 봤던 내용들이 사실은 꽤나 약간 문학적인 표현을 좀 들자면 오래된 미래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고 또 최근에 이제 일베와 같은 어떤 내용이나 형식에 가까운 것들이 이제 좀 더 저변에 퍼졌을 뿐만 아니라 그것이 일종의 제도화가 되고 있는 과정에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연구를 좀 마무리를 다시 좀 지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예전에 봤던 데이터들이나 이론들을 좀 다시 정리를 해서 엮어낸 책이 이번에 여러분께 소개해드리는 저희 책 보통 일베들의 시대입니다. 사실 이야기를 시작하자면 굉장히 길 수도 있는데 도대체 어떤 분들에게는 이제 특히 여기 계신 분들에게는 이제 일베라는 애들이 도대체 뭐야, 뭐 어디서 튀어나온 거야? 라고는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사실은 그 역사 맥락이 굉장히 유구한 전통, 특히 이제 온라인 문화라고 하는 전통에서 굉장히 오래된 전통에서 시작됐다는 것을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그걸 말하기 조금 전에 말해야 되는 게 우리가 어떻게 웃어왔나에 대한 좀 약간 철학적인 고찰 혹은 역사적인 고찰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사실은 이미 뭐 아리스토텔레스가 웃음에 대한 연구 혹은 그뭐 비극에 대한 연구 이런 것들을 하려고 했던 그 과거의 어떤 고대의 사례부터 시작해서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어떤 사회적 활동들 중에서 가장 어떤 깊은 사회적 관계 서로에 대한 이해가 있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 웃음 혹은 농담이라고 하는 발화일 텐데 그 농담이라는 것이 무엇냐라고 하는 이제 학자들의 어떤 여러 가지 관점이 있습니다. 그 관점 크게 두 가지. 상대방을 깔보느냐라고 하는 방식의 어떤 우월 이론이 있고 다른 한편으로는 기대되는 것에 반하는 행동을 했을 때 그것을 보고 웃느냐라고 하는 어떤 대비 이론적인 웃음이 있다고 합니다. 근데 도대체 우리는 어떻게 웃어왔냐라고 하는 것을 저도 이제 뭐 제 생각에는 제가 기억할 수 있는 가장 좀 오래된 연배의 코미디언이 하필이면 김영곤 씨나 아니면 뭐 심영래 씨나 이런 분들까지만 알고 있어요. 구봉석까지는 제가 알지를 못해서. 살펴보면 사실 굉장히 오랜 유구한 어떤 해학의 전통이라는 게 있었죠. 그런 면에서 봤을 때는 우리가 굉장히 어떤 상대방이 기대되는, 공자라면은 기대되는 행동을 하지 않았을 때 웃어왔던 사실 그런 전통들이 있죠. 현대로 넘어와서도. 그리고 뭐 남을 꼼수다 같은 것도 사실 대통령이었으면 이랬어야 돼와 같은 방식 웃음을 유도하기도 했지만 종종은 사실은 더 많이 비웃음을 좀 많이 유도하기도 했습니다. 나아가서 이제 가장 인기 있었고 한 이미 폐지된 지 1, 2년 됐지만 개그 콘서트와 같은 프로그램들이 웃음을 상대방에게 뭐 대중들에게 웃음을 선보일 때 바보 같은 사람 혹은 뭐 예컨대 자폐아라든지 지적 장애라든지 이런 사람들에 대한 이런 사람들이 벌이는 바보 같은 행위를 가지고 비웃는 웃음을 사실은 많이 이끌어낸 것도 사실인 것 같습니다. 뭐 가장 대표적인 예가 사실 영구와 맹구겠죠. 사실 지금은 뭐 어떤 사람들은 지나치게 정치적 올바름이다라는 말씀하실 수도 있지만 사실 영구와 맹구, 시커먼스와 같은 것들은 지금의 관점에서 봤을 때 굉장히 어떤 인종차별적일 수도 있고 장애인 차별적일 수도 있고 사실 그런 어떤 맥락들이 굉장히 다분한 웃음들인데 사실 우리가 그걸 굉장히 의식 없이 많이 써왔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이런 어떤 우리가 어떻게 웃어왔는지에 대한 맥락이 사실 일베나 혹은 이제 지금 현재 온라인에서 벌어지는 많은 사건들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조금 먼저 살펴봐야 되는 사실들인 것 같다라는 점에서 본격적으로 온라인이라고 하는 것을 살펴보기 전에 좀 웃음은 어떻게 되어 왔었고 우리는 어떻게 웃어왔었고 그 맥락이 어떻게 연결됐는지를 초반에 좀 많이 작성을 했었습니다. 가장 뭐 대표적인 사례만 든다면은 이제 저 왼쪽에 있는 그림은 혹시 안 보이실 수도 있는데 그 상대방의 모친이 성형을 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난 네 엄마고 네가 나를 몰라보는 이유는 내가 성형을 했기 때문이다와 같은 건데 사실 이런 것들을 온라인에서는 패륜적인 농담이라고 해서 패드립이라는 말을 씁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공중파에 사실 되게 버젓이 나왔던 거죠. 저게 개그 콘서트 거의 말기에 해당하는 콘텐츠인데 유사하게 이제 바로 옆에 있는 건 유사한 시기에 나왔던 단순히 못생겼다는 이유로 남성을 때리는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계속 그런 식의 웃음을 좀 반복하다 보니까 사실은 이미 많은 사람들이 저런 웃음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좀 이상한 것 같아, 불편한 것 같아라고 하는 어떤 컨센서스가 이루어진 상태에서 저런 어떤 웃음들이 예컨대 시도체본적인 웃음들이 많이 이제 좀 선보이다 보니까 사실 뒤떨어진 나머지 결국은 폐지된 것이 아닌가라는 해석도 사실 가능한 것 같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이런 방식, 그러니까 상대방의 못남을 비웃는 그런 비하적인 웃음들이 어떤 것을 내포하고 있느냐라는 것일 텐데 그 중에 사실 가장 대표적인 것은 혐오적인 웃음, 즉 이제 내가 어떤 사람이 싫고 그 사람이 싫은 이유를 자꾸 이제 이상한 행동들에서 좀 찾게 되는 데 있는 것 같아요. 예컨대 이제 세월호 참사가 났을 때 그때 있었던 희생자들이 불쌍해와 같은 말들보다는 교통사고에 불과해, 교통사고에 왜 이렇게들 난리야라는 말을 하면서 그거를 이제 희화화하고 비하하는 웃음들이 생기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나는 희생자고 희생자로서의 어떤 보상을 요구한다라고 하는 주장에 대해서 그렇지 않아. 그런 거는 의미가 없어라는 방식으로 계속 까뭉개게 되는 그런 웃음들이 조금 더 죄의식 없이 일어나게 되는 되게 중요한 어떤 계기가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서 좀 더 온라인이라는 맥락을 조금 추가를 해야 될 텐데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SNS 같은 경우에는 아마 SNS를 하셨던 분이 있으시다면 이해하시겠지만 굉장히 사적인 곳 같거든요. 나와 내 친구들이 이루어지는 공간으로서 굉장히 사적인 공간 같습니다. 하지만 굉장히 많은 장관 후보자들께서 낙마하셨던 이유와 비슷하게 사실 온라인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공적인 공간이거든요. 공적인 공간이라는 사실이 있는데도 사적인 느낌을 준다라고 하는 것, 즉 공적인 것과 사적인 것이 혼합되는 공간이 만들어내면서 농담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굉장히, 그러니까 나와 친밀한 사람들 간에, 즉 어떤 웃음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진 사람이 아니라 전혀 다른 사람도 볼 수 있고 거기에서 어떤 사람은 그 웃음, 농담에 대해서 어떤 폭력이라고 느낄 수 있을 만한 맥락들이 있음에도 종종 있는다는 거죠. 온라인이라고 하는 공간적인 맥락, 상황적인 맥락이 사실은 우리가 단순히 웃자고 한 말에 죽자고 달려드는 문제들을 사실 더 악화시키고 있는 되게 중요한 원인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실제로 이렇게 죽자고 달려드는, 즉 사적인 공간의 법이라고 하는 뭐 경찰이나 검찰과 같은 공적인 권력의 잣대를 들이대려고 하는 사람들을 보고 어떤 사람들은 굉장히 좀 서무시하는 경향이 있죠. 단순히 이것이 잘못했는데 그거에 대한 죄가를 받아야지라고 하는, 사실 어떻게 보면은 시민적으로 당연한 말일 수도 있는데 사실 그 공간, 그러니까 사적인 것에서 친밀한 우리끼리의 농담을 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굉장히 퍼스널한 침해로 받아들여지는 것이죠. 사실 이 책의 서문이나 이쪽에서 나와 있지만 표현의 자유라고 하는 것이 왜 이 사람들한테 그렇게 중요한가라고 하는 데 있어서는 아까 말씀드린 공적인 것과 사적인 것의 혼돈 내지는 굉장히 기묘한 어떤 결합체로서의 어떤 웃음 공간이라는 관점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사실 이거는 크게 중요하지는 않으십니다. 다만 제가 이 표를 통해서 보여드리고 싶은 것은 물론 이 표 자체가 정확한 그림도 사실 아니거니와 그럼에도 한번 간단히 좀 보여드리고 싶었던 것은 어떤 분들에게는 특히 일베라고 하는 공간이 커뮤니티가 워낙 좀 낙인 찍혀진 공간이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갑자기 튀어나온 어떤 굉장히 좀 이레귤러들에 가까운 게 아니냐라는 생각을 하시는데 사실은 아니다. 굉장히 PC통신에서 기원을 하는 또는 뭐 DC인사이드나 딴지보와 같은 굉장히 유명한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기원하는 어떤 유머의 맥락과 어떤 형식들을 좀 많이 좀 승계받은 곳이다라고 하는 것을 좀 보여드리기 위해서 간단히 좀 말씀을 보여드렸습니다. 다만 최근에는 거의 모든 커뮤니티들이 뭐 여전히 살아있고 강력한 어떤 에너지를 뿜고 있지만 그것도 점점 유튜브나 틱톡과 같은 동영상 플랫폼으로 수렴하고 있는 것은 좀 막을 수 없는 대세인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지금도 저희가 동영상을 송출하고 있는 것처럼요. 뭐 커뮤니티의 유형화가 대충 이럴 수 있다라는 건데요. 이거는 이제 막스 베버 선생께서 이제 이념형이라는 말씀을 이제 하세요. 그러니까 거의 100여 년도 더 된 어떤 개념인데 현실 세계라고 하는 것은 가장 극단적으로 이념적으로 구성된 뭔가를 만들어 놨을 때 그 중간 어딘가에 현실은 있다라고 했을 때 제가 생각하는 어떤 온라인 커뮤니티라고 하는 것은 크게 좀 집단화가 되어 있다라고 알려져 있는 혹은 뭐 말할 수 있는 그 동호회형 커뮤니티와 좀 훨씬 더 자유로운 거의 어떠한 제약도 갖고 있지 않은
토론방송 커뮤니티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은데 저 일배만 본다면 네, 토론방송 커뮤니티의 거의 이제 극단에 가까운 커뮤니티다라고 하는 것이 저희 발견 아닌 발견입니다. 규정입니다. 그렇다면은 자 갑자기 튀어나온 게 아니고 이분들 이 일베라는 커뮤니티의 어떤 형태적으로 어떤 뭐 권위 있는 주체라든지 로그인이라든지 어떤 뭐 욕설을 포함한 어떤 언어 표현에 어떤 장벽도 없는 토론방형 커뮤니티 극단이라고 할 때 이 사람들은 어떤 방식으로 웃음을 뭐 웃기려고 하냐 혹은 자기들끼리 놀려고 하느냐라고 했을 때는 사실 아까 뭐 사실 처음부터 말씀드린 거랑 마찬가지인데 어떻게 웃기냐가 가장 중요한 사람들이라는 것이 좀 기억하셔야 될 거라고 생각해요. 특히 웃음이라고 하는 것은 어, 왜 자꾸 얘가 이렇게 막 강조하지라고 하실 수도 있는데 온라인 커뮤니티의 대개의 공간에서 가장 중요한 재화 첫 번째는 포르노입니다. 포르노입니다. 포르노. 두 번째는 웃음이에요. 어떤 공간에 가든지 간에 그것이 여초 커뮤니티, 여성이 많은 커뮤니티, 남성이 많은 커뮤니티든 어디든지 간에 그곳에서 가장 가치가 높은 컨텐츠는 거의 무조건 웃음을 포함한 게시물이어야 돼요. 이걸 보고 웃기고 그 웃긴 게시물들이 많은 조회를 얻고 그 많은 조회 수들로 말미암아서 많은 댓글과 추천 수와 같은 재화를 얻게 되죠. 그 재화들이 결국은 이 글을 쓴 사람인 나의 권위를 높여줍니다. 사회적인 관계로서요. 그런 점에서 우리 한국적인 어떤 온라인 웃음의 어떤 원류라고 할 만한 게 뭐냐라고 한다면 저는 딴지일보라고 보고요. 특히 이제 90년대 말에서 2000년대 초반에 영화 포스터에다가 사람 얼굴을 이제 갈아 끼는 방식의 패러디물들이 사실 굉장히 오랫동안 한국에 굉장히 중요한 어떤 패러디물 혹은 이른바 밈이라고 하는 인터넷 밈이라고 하는 것의 원류를 이루었습니다. 사실 이때만 하더라도 특히 이제 지금의 민주당을 포함한 이제 범리버럴 진영들이 이른바 소수자, 약자로 알려져 있던 시점이고 그 반대편에 있는 지금의 이제 국민의힘 계열 정당을 비난하는 것을 이제 기본적인 목적으로 삼았었는데 사실 이때 이런 어떤 농담들이 되게 나름의 정당화를 얻었던 방식들은 우리는 예컨대 야당이고 우리는 소수자이기 때문에 강자인 누군가를 비판해 얼마든지 세게 비판해도 되고 이것은 해악이야와 같은 어떤 정당화 기제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이런 것들이 패러디, 즉 이제 강력한 원전이 있고 그 원전을 베껴옴으로써 그 원전의 권위에 기대면서 어떤 파열음을 내는 그런 어떤 웃음들이 사실은 아까 맨 처음에 말씀드렸던 웃음의 두 가지, 즉 우월성을 확인하는 것인지 아니면 대비성을 확인함으로써 성찰하는 것인지 두 가지의 관점에서 봤을 때 종종 사실 우월감에 해당하는 즉 보수는 바보야, 극우는 바보야, 정신이 있으면 지지할 수 없어와 같은 방식의 어떤 웃음을 내면화하거나 혹은 일상화시키는 데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한 것 같습니다. 물론 그러니까 원인론을 따지자는 느낌보다는 조금 더 형태론적인 문제, 형식이라는 문제를 좀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사실 이런 어떤 유머 코드들이 기본적으로 90년대부터 굉장히 되게 메인스트림으로 잡힌 상태에서 DC 인사이드, 현재까지도 굉장히 중요한 커뮤니티로 살아있는 DC 인사이드가 어떤 커뮤니티 대세가 됩니다. 이곳은 거의 하루에 200만 건 이상의 댓글이 만들어지고 80만 건 이상의 게시물들이 단 하루에 만들어지는 곳인데요. 이곳에서 거의 모든 커뮤니티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이곳이 지금은 언제 들어가서 무슨 글을 쓰시든 욕설이 반드시 달릴 텐데 댓글로 그게 원래 그렇지는 않았다는 거죠. 90년대 말에서 2000년대 초반에 특정한 유저 몇 명들이 게시판들을 초토화시키기 시작합니다. 자신의 어떤 능력이나 어떤 인정을 받고 싶기 위해서였겠죠. 그런 과정을 하면서 상대방에 대한 욕설을 하고 부모님에 대한 욕설을 하고 지역에 대한 욕설을 하고 하는 것들이 막 생기게 돼요. 처음에 많은 사람들이 충격을 받았지만 그 사람이나 그 어떤 특정한 악플러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에게 대항하기 위해서 우리도 욕설을 해야 되겠다와 같은 전체적인 각성을 만드는 것 같습니다. 그때 이후로는 어떤 사람을 보더라도 처음에 초면에 욕부터 시작하는 문화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오게 되죠. 그런가 하면은 사실 욕설이다라고 하는 관점만 생각해 보면 단순히 악플이겠지만 사실 악플이라고 하는 것이 기능적이다라고 하는 것도 좀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기능적이라고 하는 것은 사회학적인 의미로 펑셔널하다는 건데 어떤 기능을 갖냐면 욕설을 함으로써 우리는 하나고 그 하나로서 잘못된 누군가를 징벌한다라고 하는 어떤 감정적 연대를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예컨대 2005년에 있었던 개똥녀 사건 같은 경우에는 지하철 바닥에다가 똥을 안 치우고 간 여성을 우리는 징벌한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징벌을 통해서, 그러니까 굉장히 어떤 고전 사회학적인 의미로서 약간 속죄 의례를 통해서 그 사람으로서 훼손된 어떤 공공선, 공공정의를 다시 회복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기능적이라는 말을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좋다는 뜻이 아닙니다. 이러한 효과를 사회적인 효과를 낳는다라는 것인데, 그럼으로써 이 욕설을 하는 것 자체에 대한 어떤 역치를 굉장히 낮춰 버리게 되는 거죠. 이런 상황에서는 내가 해도 돼와 같은 판단 기준이 아니라 그냥 들어가면 해버리는, 누구나 그냥 모두에게 욕을 하는 상황을 만들어냅니다. 그런가 하면은 사실 이건 좀 빨리 넘어갈 수 있을 것 같은 게, 굉장히 오랫동안 많은 사람들이 온라인에서는 진보 여론만 있는 줄 알았습니다. 사실은 지금 일부 진보 정당에 속한 사람들은 여전히 믿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보수 측에 해당하는 네티즌들을 없다 혹은 있어도 그들은 돈을 받고 일을 하는 존재야. 그래서 알바라고 해왔습니다. 여태. 지금도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동료 시민으로서의 동등함을 인정하지 않는, 다름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점은 사실은 진보 네티즌들도 이른바 아까 말씀드렸던 비하적인 웃음에서 자유롭지 못한 상황이라고 볼 수 있는데, 여하간에 가장 중요한 사건 중에 하나로서 사이버 문화에서 없었던 것으로 취급받았던 어떤 보수 네티즌들이 2005년에서 8년 사이에 조금씩 그 저변을 확장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결국 여기서 뿌려졌던 씨앗들이 결국은 일베로 모이게 되는 것이죠. 그런가 하면은 능력주의. 사실 요즘에 작년, 재작년부터 시작해서 능력주의라고 하는 마이클 영에서부터 시작되는 이 개념들이 많은 분들이 좀 아시게 됐는데, 제가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아주 작은 의미의 능력주의입니다. 온라인에서는 도대체 무엇이 그 사람을 유명하게 하는가라는 관점에서 단 하나죠. 웃기는 능력 하나만 있으면 그 사람은 유명해집니다. 그러면 웃기는 능력 하나라고 하는 것은 바꿔 말하면, 제가 지금 DC에 들어가서 혹은 일베에 들어가서 나 서울대 나왔어, 나 작가야 라고 하는 말 자체가 거기서 성립이 돼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내가 작가기 때문에 너 나한테 물어볼 거 있으면 물어봐 라고 하는 말이 사실은 통용돼서는 안 되는 거예요. 나 서울대 나왔어 라고 하는 것이 거기서는 어떠한 발언권의 어떤 힘을 줘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거기서는 누구나 공평하게 몸이 없이, 학벌도 없이, 성별도 없이, 아무것도 없이 그냥 웃기는 능력 하나만으로 승부해야 되는 것이 온라인 공간이다라고 하는 어떤 온라인 공간 특유의 어떤 메리토크라시가 만들어지는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토론방 커뮤니티가 특히 이러한 관점이 굉장히 강한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특히 일베 같은 경우는 거의 공지사항에 항상 나와 있는데, 서로 간에 친목을 도모하는 행위를 하지 말라는 것이 거의 그라운드 룰에 가깝게, 모든 사람이 지켜야 될 룰에 가깝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하나만 좀 확실히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은, 사람들의 문제도 있지만 커뮤니티의 구조적인 문제, 즉 그러니까 그 HTML을 어떻게 짰느냐에 따라서도 사실 커뮤니케이션의 구조가 좀 달라질 수 있다는 거죠. 특히 추천제나 댓글, 베스트 게시물과 같은 어떤 경쟁적인 시스템을 유도하는 것은 그걸 유도하면 유도할수록 그 어떤 댓글이나 게시물의 폭력성이 올라갑니다. 또한 커뮤니티가 커지면 커질수록 저의 글이 주목받을 확률이 떨어지기 때문에 훨씬 더 센 어떤 표현들을 요구하게 되는 것이죠. 이런 어떤 구조적인 문제, 환경적인 문제,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어떤 우리가 어떻게 웃어왔느냐에 대한 역사적 맥락들이 토양이 돼서 일간 베스트라는 곳을 만들게 됐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사실 책에서도 꽤 길게 이제 역사적 맥락을 좀 다뤘는데요. 이것은 아마 이따가도 말씀을 제가 드렸으면 좋겠는데 까먹을까 봐 미리 말씀드린다면, 일베를 포함한 어떤 이른바 극우 네티즌이라고 하는 사람들을 동료 시민으로 인정을 어쨌든 해야 된다라는, 싫든 좋든 해야 되고, 그 사람들이 악마적이라고만 보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 그럼으로써 우리가 시민성을 어떻게 회복할 것인가에 대한 생각을 계속 좀 이어가야 되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여기까지가 제 책의 일정이고요. 그래서 그다음부터 좀 빨리 넘어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원래 일간 베스트 저장소입니다. 일베 저장소라고 하는 것은 일간 베스트 저장소인데요. 여기서 저장소라고 하는 말에 주목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저장소라고 하는 건 말 그대로 게러지입니다. 지금의 일베 사이트의 URL은 일베.com인데요. 예전 버전은 일베게러지.com이었어요. 게러지가 왜 나오느냐? 어디에 있던 일간 베스트라고 하는 게시물을 가져와서 저장했다는 뜻입니다. 바꿔 말하면 도대체 왜 이걸 저장해야 될 필요가 생겼냐라는 것부터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죠. 굉장히 웃긴 게시물이 아니거나 폭력물이거나 포르노에 가깝거나 그런 게시물들은 DC 인사이드라 할지라도 대부분
잘리죠. 예. 그래서 잘림 방지 이런 말이 생기는 건데 잘리기 전에 도망 나오는 겁니다. 이렇게 밸류어블한 재화를 없어지게 놔둘 수 없다는 관점에서요. 그래서 일베라는 곳이 그렇게 생겨났는데 당시에 특히 2012년에서 13년 사이에 DC에서 가장 영향력이 있었던 문화들을 거의 그대로 받아서 자기네 것으로 승화시키게 됩니다. 거기서 가장 중요한 것이 이제 야구 갤러리와 커뮤니티 프로그램 갤러리와 같은 곳인데 거기에서 어떤 지역 혐오와 같은 내용들의 게시물과 또 이른바 루저 문화에 영향을 강하게 받은 게시물들의 어떤 형식이나 내용들을 그대로 가져와서 일베의 것으로 만드는데 혁혁한 공을 세우게 됩니다. 그러다가 이제 보통 여느 커뮤니티와 다름없었다가 2013년도에 굉장히 유명해지게 되지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일간 베스트에 정말 데일리 엄청나게 많은 게시물이 있지만 그 중에 정말로 일베 중에서 일간 베스트가 된 글들 원래는 80여만 개였는데 80여만 개를 모았습니다. 거기서 좀 이상한 데이터들을 없애고 치고 자르고 하다가 77만 개까지 줄여놓고 그거에 대한 데이터를 분석을 했어요. 데이터를 분석을 해보니 큰 틀에서는 약 2014년까지 거의 끊임없이 우상향을 합니다. 그러다가 2015년에서 16년 사이 굉장히 좀 안정세를 보이다가 쭉 떨어지죠. 2017년에 탄핵 때문입니다. 그 이후에 예전에 어떤 기세를 회복하지 못하는 것처럼 보였다가 조국 사태를 전후로 해서 회복되는 것처럼 보였어요. 그럼 이 그래프만 봤을 때는 옛날만큼의 힘을 가지고 있네 라고 생각하실 수 있거든요. 일베가 지금 살아났네. 예전에 그 어떤 악명 높았던 시점만큼의 힘을 가지고 있구나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착각입니다. 이건 이제 개별적으로 어떤 사건이 있었냐를 제가 정리한 거고요. 왜 그러냐? 뒤에 있는 갈색 그림들이 아까 보셨던 데일리 게시물의 양입니다. 반면에 여기에 파란색 계열로 나오는 추천수와 댓글 수의 기준을 봤을 때는 2014년을 기점으로 지속적으로 우하향을 해요. 사실 하나의 게시물을 올린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근본적으로 생각해 보자는 거죠. 왜 사람들은 게시물을 올리느냐라고 한다면 그 누군가를 누군가가 내 글을 봐줬으면 좋겠고 봐주면서 나에게 추천을 줬으면 좋겠고 댓글을 써줬으면 좋겠어 거든요. 커뮤니케이션에 대한 굉장히 강렬한 어떤 의지가 있기 때문에 게시물을 쓴다고 할 때 이곳은 매력이 이때를 정점으로 떨어진 겁니다. 사람들이 나에게 반응을 해줄 힘이 떨어졌으니까. 그래서 어떤 곳에서는 특히 이제 온라인 마케팅을 하시는 분들은 이제 댓글 수나 추천 수를 그냥 한마디로 인게이지먼트라고 합니다. 인게이지먼트가 떨어지는 거예요. 말 그대로. 정말 어떤 감정적인 어태치먼트도 떨어지게 되고 사람들의 참여도가 떨어지고 그런 것은 결국 어떤 커뮤니티로서의 에너지가 떨어졌다는 뜻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실제로 저에게 이제 강의를 특히 갔을 때 젊은 친구들이 저한테 그래요. 작가님 일베 죽은 지가 언젠데 아직까지 하세요? 그러면 맞아 알아. 2014년 4월이야라고. 12년 언제야? 이렇게 저는 말을 합니다. 네. 하지만 그게 지금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앞으로 말씀드릴 내용이겠죠. 데이터를 분석을 했습니다. 요즘에는 예전에 제가 했던 방식보다 훨씬 더 기술이 좋아져서 저도 딥러닝 방법을 좀 썼고요. 딥러닝 방법을 적용하는 과정 중에 하나는 게시물 하나를 넣었을 때 저희가 개발한 저도 일부 참여한 혐오 표현을 탐색해주는 이게 혐오 표현이다 아니다 혐오 표현 중에 어떤 내용을 혐오하는가를 태깅을 해주는 인공지능 모델을 사용했습니다. 그 모델을 사용했는데 전략에 대해서는 아실 필요는 딱히 없을 것 같고 그 결과 단순 악플 욕설만 포함하고 있는 것이 약 6만여 건, 여성에 대한 혐오 표현을 한 것이 3만여 건 등으로 나타납니다. 즉 이거 비중 차이로 봤을 때 단순히 서로 욕을 하는 거야 당연히 많을 수 있지만 여성에 대한 혐오 표현, 인종이나 국적에 대한 혐오 표현, 지역에 대한 혐오 표현, 연령에 대한 혐오 표현 등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위에 4개, 즉 단순 악플, 여성, 인종, 국적 그리고 지역까지의 어떤 혐오 표현들에 비해서 나머지 혐오 표현들은 굉장히 피블하기 때문에 일단 여기서 말씀은 안 드릴게요. 책에서도 거의 굉장히 약하게만 다뤘고요. 이걸 보면은 실제로 일베라는 곳에서 어떠한 대상에 대해서 혐오 표현을 많이 하는구나를 좀 알 수 있는 어떤 감정의 지도를 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잊지 말으셔야 되는 건 저희가 봤던 모든 게시물들 중에서
15만 건은 15만 건이 혐오 표현을 포함하고 있었고 나머지 약 50만 건 정도겠죠. 은 혐오 표현을 포함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예. 그러니까 보통 커뮤니티로서의 기능도 충분히 하고 있는 거예요. 반대로 말하면 반대로도 아니죠. 좀 여기서 부연할 게 있다면 저는 제목만 봤기 때문에 제목에서 혐오 표현을 명백히 표현한 것만 가장 최소주의적 접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15만 건 이나 나왔다고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온라인 게시물이라고 하는 것은 제목과 본문과 본문에 있는 사진과 댓글이 하나의 텍스트가 되는 것이 원래 해석학적으로 맞는 접근이기 때문에 굉장히 최소주의적 접근을 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것들 시계열적으로 한번 봤습니다. 욕설이 많은 거야 너무나 당연한다 하더라도 여성에 대한 어떤 비난, 이 사람은 이 여자는 나쁜 여자야라고 하는 라벨링들이 굉장히 일상적으로 나타나고 거의 그래프 보시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탄탄한 어떤 로버스트하게 나타나는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이제 지역도 굉장히 많을 것 같지만 생각보다 많지 않고 여기서 특히 좀 유념해서 보셔야 될 것은 인종이나 국적에 대한 그래서 사실 조금 더 스페시픽 말씀드린다면 중국에 대한 혐오 표현이 2019년까지만 해도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가 2020년도에 급증했다는 사실이죠. 이것은 아마 코로나19 때문일 것입니다. 실제로 텍스트 데이터를 하나하나씩 까보기 시작하면 정말로 코로나에 대한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 것도 사실이에요. 이 문제는 이따가 요즘에 부흥하고 있는 새로운 커뮤니티를 말씀드리면서 다시 말씀드릴 수 있겠지만 사실 조금 더 이제 연령이 낮은 층, 즉 20대들이 메인이라고 하고 있는 햄코 같은 커뮤니티에서는 중국의 비중이 여성만큼 많거든요. 예, 이건 굉장히 다른 문제입니다. 여하간 그것은 아마 신보수와 구보수가 요즘에 달라지는 어떤 맥락이 아닐까라고 보이는데요. 데이터상으로는 이렇게 나타난다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베와 그적들 아까 뭐 혐오 표현 분류기라고 하는 딥러닝 모델을 써서 만들었지만 기본적으로 여성이 있습니다. 여성에 대한 혐오는 사실은 이것은 어떤 커뮤니티를 가도 마찬가지예요. 예, 어떤 커뮤니티를 가도 똑같고 거의 어디서나 욕설을 다 제외하고 나면 혐오 표현의 대상으로서는 항상 여성이 가장 많이 나타납니다. 근데 일베를 일베일 수 있게 하는 일베의 어떤 특수성을 가장 잘 드러내주는 말이 여기서부터 이제 계속 신조어가 나올 겁니다. 김치녀라고 하는 말이에요. 사실 김치녀라고 하는 말이 나오기 한 5년 전에 한국 온라인에서 가장 유명했던 어떤 여성 대상 비하 표현은 된장녀였거든요. 된장녀는 사실 굉장히 특수한 여성입니다. 왜 특수하냐면 뭐 명품백을 가지고 다니면서 뭐 미장원을 다니면서 지금은 너무 당연해졌지만 스타벅스를 마시고 다니는 사치를 부리는 골빈 여자였거든요. 딱 누구다라고 지칭을 할 수가 있었어요. 근데 김치녀는 그렇지 않습니다. 김치녀는 어떠한 요소를 가져다 대더라도 그 사람을 김치녀로 만들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을 데려다 오더라도. 그런 점에서 일베저장소가 그 전까지 있었던 여성 혐오의 굉장히 다양한 데이터베이스들을 내재화시키고 그 데이터베이스에 어떤 특정한 여성을 한번 통과시키면 그 사람을 김치녀로 만들 수 있는 막강한 논리적인 힘을 가지게 됐다는 뜻이겠죠. 논리적이라는 표현은 처리하겠습니다. 어떤 사례들을 계속 모으고 있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근데 이제 특히 중요한 것은, 우리가 역차별받고 있다라고 하는 주장들이 이미 2013년도부터 아주 잘 드러난다고 하는 것이겠죠. 즉, 우리가 예컨대 회사를 가서 물통을 져서 지는, 왜 남자만 지느냐와 같은 것을 포함해서 우리는 역차별을 받고 있고 여성들은 자신이 여성이라는 이유로 특혜를 받으려고 한다와 같은 무임승차론을 이때부터 이미 좀 많이 퍼뜨리고 있었습니다. 사실 우리가 지난 대선을 기억한다면 그런 내용들이 뉴스에서조차 굉장히 좀 일상적으로 나오고 유력 대선 후보들도 여성을 어떻게 다뤄야 되지와 같은 내용으로 서로 논쟁을 했던 기억이 있는데요. 이미 사실은 일베에서는 굉장히 오랫동안 이 담론을 만들어내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제 지역 혐오입니다. 특히 이제 전라도와 관련된 것이고 사진은 이제 5.18 민주화 운동에 대해서 일베 이용자들이 비하를 하는 그 웃긴 방식, 자기네들 간의 어떤 코믹을 가미했다고 하는 게시물들입니다. 이 게시물들을 하나하나 볼 필요는 없으실 것 같고요. 다만 여기서 좀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은 아까 그 그림을 지금 혹시 종이로 보실 수 있다면 호남 혐오가 이제 매년 5월 달마다 굉장히 강할 것 같지만 사실 안 그렇습니다. 예측 가능해야 되잖아요, 이른바.
여성도 예측 불가능하거든요. 왜냐하면 그건 항상 똑같으니까. 항상 특정한 포션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예측이 불가능하고 특정한 뭐 주제가 있을 때는 예컨대 저의 가정은 5월이면은 반드시 전라도에 대한 비난이 많을 것이다였어요. 근데 그 가정이 틀렸습니다. 전라도에 대한 비난은 거의 맥락 없이 언제나 튀어나올 수 있는 상태를 준비했던 것 같아요. 특히 가장 중요했던 순간 중에 하나는 신안 섭노예 사건이거든요. 섭노예 사건이 있을 때 사실 그걸 가지고 이제 호남에 대한 비난들, 예컨대 뭐 홍어곡이라든지 이런 말들이 굉장히 좀 많이 나옵니다. 그러다 사라지고 또 언젠가 비슷한 사례가 나오면 또 나오는데 사실 이 말은 이따가 이제 제가 일베 이용자들에 대한 인터뷰 내용에서도 말씀드리겠지만 호남 자체도 뭐 자체로서 굉장히 전통적인 어떤 혐오 레거시를 가지고 있지만 그것보다도 서울이냐 아니냐 더 나아가서는 이제 문명이냐 미개냐라고 하는 이 문법상에서 서울이 아닌 나머지 지역을 미개한 것으로 보는 태도에서 그랬던 것 같습니다.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호남만 그러느냐 그렇지는 않다는 거죠. 사실은 호남에 대한 지역차별성 발언이 온라인에서 흥하게 된 계기가 분명히 일베에서 있지만 사실 그 전부터 고담은 예컨대 대구는 예컨대 고담이다. 인천은 마게다와 같이 서울이 아닌 나머지 지역들에 대한 멸칭들은 예전부터 있어왔고 지금도 있습니다. 거기에서 다만 이제 호남에 대한 내용들이 좀 더 집중적으로 나타났다라고까지는 말할 수 있죠. 근데 그것이 저 당시에 그리고 지금 아마도 다른 곳에서 온라인 커뮤니티 생활을 하고 있는 젊은이들이 정말로 지역 혐오를 몸에 가지고 있느냐라고 하는 논증으로 이어지는 것은 조금 무리수다. 예. 오히려 서울이냐 아니냐, 인서울이냐 아니냐를 가지고 사람들을 판단하는 어떤 태도나 삶을 판단하는 그런 어떤 지역 중심주의, 서울 중심주의가 좀 발현된 것으로 보입니다. 마지막으로는 종북 좌파에 대한 혐오가 많았습니다. 아까 욕설을 조금 더 저희가 좀 파보면은 항상 종북과 북한이 나오게 되는데요. 사실은 방금 이제 총장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저희가 좀 통일이라든지 물리적, 도덕적인 통일이 좀 더 먼저 돼야 되겠으나 사실 이제 꽤 젊은 사람, 특히 뭐 40대 미만에게는 북한은 예전에 올드 레드 컴플렉스가 가지고 있었던 어떤 공포의 대상 혹은 어떤 뭐 예컨대 멸공으로 대표되는 그런 어떤 적도 아니고 통일해야 되는 나의 동포도 아닙니다. 다만 짜증나는 애예요. 짜증나는 이웃나라입니다. 어떤 통일을 해야 된다와 같은 그런 어떤 도덕적인 목표라든지 이런 것들은 없고 다만 우리를 건드리지만 않았으면 좋겠는 사람이 됩니다. 다만 여기서 문제는 북한보다도 북한을 추종한다라고 하는 사람들에 대한 어떤 분노나 증오가 있고 사실 그것들의 좀 이면을 들어보면은 그 사람들이 정말로 나라를 팔아먹는다의 관점보다는 이 사람들이 한국에서 적화를 하려고 한다라고 하는 이른바 정책으로 표현되는 그런 적화들이죠. 복지 정책들이나 어떤 예컨대 뭐 청년수당과 같은 그런 정책들에 대한 반대로 이어집니다. 사실 이런 것들은 종종 특히 뭐 일배하는 사람들이 다 청년은 아니겠지만 청년에 대한 정책만 놓고 봤을 때 청년 당사자에 대한 어떤 정책마저도 반대한다는 것이 어떤 사람들은 굉장히 큰 퀘스천 마크일 수도 있는데 사실은 이것은 아까 잠깐 얼핏 온라인에는 그렇습니다라고 넘어들었던 능력주의 관점에서 봤을 때 어떠한 평범한 삶을 혹은 뭐 대기업에 입사를 한다고 대학에 간다와 같은 평범한 삶을 살려고 하는 사람들 그리고 그 어떤 삶의 노정을 흐트리지 않고 열심히 살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반칙을 계속 좀 반칙의 길을 열어주는 것이다라고 인식을 하게 되는 과정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점에서 굉장히 좀 레이만 말이지만 저는 사실 여전히 사실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신자유주의 및 능력주의의 체화를 통한 복지 여론 반대가 우세하는 방식으로 이른바 종북들을 비난하는 행태들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데이터적인 내용들을만 가지고는 얘기하기가 좀 어렵다고 봐서 저는 실제로 10명 정도의 이제 일베 이용자들을 인터뷰를 했었고요. 그 결과가 좀 이렇습니다. 실제로 만나보면은 뭐 사지 멀쩡하고요. 이른바 루저라고 사람들이 옛날에 많이 말을 했었는데 굉장히 친절하고 종종 그 복장도 잘 갖춰 입고 나와서 내가 그 뭐 복장이나 이런 것들이 너무 이상하지 않는지 모르겠습니다와 같이 굉장히 정중한 태도를 했습니다. 당연히 인지상정으로 나 일베 머리에 쓰고 나온 사람들이 저를 만나러 와서 껄렁껄렁 나오지 않았을 거라고는 생각이 들죠. 근데 그것보다도 친절이라고 하는 것이 도대체 현대사회에서 무엇인가라고 하는 사회학자들의 연구들을 돌이켜 본다면 결국은 이것은 어떤 사람과 사람을 대하는 데 있어서 피로 같은 것들이 기본적으로 내재화 될 수밖에 없는 상태로 계속 살아가는 것을 의미하기도 하거든요.
친절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기본적으로 위선을 전제로 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반대로 말하면 이 친절함을 벗어버렸을 때 이른바 위선을 벗어버리고 진짜인 나다 혹은 뭐 예컨대 솔직히 어쩌고와 같이 시작되는 말들이 온라인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랑 거의 데칼코마니처럼 생각하시면 됩니다. 종종 이것이 사실일지는 뭐 검증을 해봐야겠으나 현실 사회에서 굉장히 친절하고 매너 있는 사람이 온라인에서 폐악질을 한다고 하더라도 사실 전혀 이상할 게 없는 것이기도 하거든요. 감정의 어떤 스트레스라는 점에서 그런 점이 있고 그렇다면 이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대해서 제가 좀 생애사적으로 여쭤봤을 때 나는 1등 시민으로서의 자격이 있는 사람이다. 군대도 갔다 왔고 뭐 대학 공부도 어쨌든 열심히 했고 그것이 좋은 데든 아니든 주어진 자리에서 최선을 했고 그럼으로써 나는 좋은 뭐 멋진 가정을 만들 테야와 같은 말을 하면서 내가 얼마나 충실히 나의 개발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어떤 증언들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런 어떤 생애의 서사, 즉 나는 어떤 대학에 가서 어떤 기업에 가서 어디에 살면서 결혼을 해서 아이 놓고 살 거야와 같은 어떤 이른바 중산층적인 어떤 생애의 서사 같은 것들이 사실은 현재 시점은 물론이고 당시 시점조차도 굉장히 어렵다라고 하는 걸 본인들도 알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불안하다와 같은 말들을 좀 자주 했던 기억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불안을 결국 어떻게든 좀 나누거나 쉐어를 하고 혹은 이제 특히 이제 반려자가 될 사람이 됐든 애인을 만나서 결국 미래를 같이 만들어 나가는 것을 만들어야 되는데 사실 이런 것들이 잘 안 되고 있는 거죠. 여성분들은 계속 이제 연애를 포함해서 연애는 뭐 그럴 수 있는데 결혼 같은 것에서 거부를 한다든지 혹은 내가 이제 결혼을 할 만큼 어떤 자본을 축적하지 못했다든지 물론 그렇기 때문에 왜 여자들은 혼수 안 하냐와 같은 얘기로 당연히 빠지겠지만 네, 그런 생각들을 하면서 불안을 좀 약간 사적인 것으로 자꾸 만들게 됩니다. 내 문제라서 혹은 나 때문에와 같은 생각을 하게 되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결혼의 대상으로서의 여성들은 계속 친밀성의 관계에서 배신을 하면서 관계가 계속 좀 불안하다. 친절함에 대한 필요 아까 말씀드린 그런 내용들을 좀 많이 좀 토로했던 기억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관계들에서 만난 어떤 상처들이나 어떤 피로들 같은 것들을 사실 표출하면 되는 것인데 표출하지 않고 이걸 계속 안으로 삼킨다는 거죠. 이런 것도 약간 좀 학술적인 표현이지만 응어리진 분노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있는 것 같고 그 응어리진 분노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결국 이제 대외적으로는 1등 시민이면서 매너 있는 사람이니까 뭐 그 사람을 대놓고 어떤 삿대질을 한다든지 하는 건 전혀 생각하지는 않고요. 반대로 어떤 사회적 삶의 어떤 백그라운드로서의 어떤 인터넷에다가 그것을 토로하는 것 같습니다. 이 어떤 내용들 좀 더 사실 풍부하다면 풍부한 내용들이 있는데 제가 이 내용들을 텍스트 분석을 좀 해보면 결국은 대구 출신의 아버지가 대구라는 게 사실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대구 출신의 아버지가 서울에 올라와서 나에게 좋은 환경을 만들어줬다. 그리고 나도 아버지처럼 여자친구를 만나서 가족을 서울에서 이루겠다와 같은 생각으로 넘어가요. 아까 말씀드린 호남에 대한 혹은 지역 혐오와 같은 내용들이 결국은 다 서울로 수렴된다는 말씀드린 적이 있고 아버지와 같은 사람, 그 사람이 실제로 아버지와 친하든 안 친하든 그건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다만 이 사람이 어떤 노력해서 일구어낸 어떤 중산층적인 삶과 가치만 하더라도 평범하게 잘 산 것 같아와 같은 말들로 굉장히 많은 부분 좀 수렴이 되더라고요. 어, 그런데 이게 안 되죠. 안 됩니다. 평범하게 살겠어. 라고 하는 말이 평범하지가 않은 거죠. 사실은. 아시겠지만 이제 저지만 저희 아버지가 친구들끼리 말씀하시는 거 보면 뭐 누구누구 어디 뭐 결혼했대. 결혼만 해도 굉장히 대단해라고 말씀들 많이 이제 하시더라고요. 워낙 결혼들 안 하기도 하고요. 그런가 하면은 특히 일베 이용자들을 만났을 때 계속 좀 약간 습관적으로 그분들이 했던 말이 내가 평범하게 회사 나와서 평범하게 학교 다녀서 평범하게 군대 다녔었는데 그 평범을 뜯어 보면은 학교에서는 학교 폭력을 당한 친구도 있었어요. 학교 폭력을 당했지만 그것도 평범해요. 그 말인즉슨 그 정도의 고통은 난 이겨냈어라는 뜻이거든요. 단순히 회사 생활을 했는데 뭐 괴롭힘을 당했어. 평범하게 생활한 거야. 누구나 이 정도 고통을 겪어라고 하는 말이 됩니다. 근데 이것을 단순히 내가 이거를 다 감수해서 승리해냈어, 성공해냈어라고까지만 하면 좋은데 사실은 이걸 못한 너는 루저야, 말할 자격이 없어라고 하는 방법으로 상대방의 고통이나 경험들을
비하하거나 인정하지 않는 방식으로 나아간다는 데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타인의 고통을 아까 말씀드린 뭐 세월호가 가장 대표적인 경우겠지만 타인의 고통을 누구나 겪는 것을 격화시킴으로써 다시 타인의 제기하는 인정의 근원을 부정하게 됩니다. 사실 미국의 경우에서는 나의 고통이 이래, 그러니까 넌 인정해와 같은 방식, 고통 내러티브가 있는 반면에 우리나라에서 특히 청년들의 경우에는 평범 내러티브라고 하는 방식으로, 즉 모든 게 평범하니까 나대지 마, 떠들지 마, 시끄러워, 하던 거나 해와 같은 방식으로 상대방을 억압하는 어떤 논리로 사용이 된다라는 것이죠. 근데 문제는 여기까지도 사실 다 있을 수 있다라고 할 때 이 어떤 억압의 방식이 냉소라는 게 일배와 일배 아닌 것의 가장 결정적인 차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다 알다, 뭐 많은 분들이 다 아시겠지만 아버지 같은 삶은 유토피아가 됐고 제 표현에 따르면 일베는 조금 약간 뭐 립을 해서 한국이라는 근대 국가 체계가 만들어낸 가장 효율적인 통치 대상이라는 말이 가능한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사실 통치를 하는 관점, 그 정권이 어디냐에 상관없이 정말 산업 사회를 통치하는 관점에서 봤을 때는 사실 이렇게 스트라이크를 하거나 아니면 나 오늘 아파요, 연가를 내요와 같은 것들을 최대한 내면화시켜서 드러내지 않는 사람이 가장 훌륭한 노동자라고 할 때 그 노동자들이 이미 준비된 상태로 이제 산출이 되고 있다는 거거든요. 우리가 되게 체계적으로 만들어왔다는 생각이 들고 그것의 가장 중요한 어떤 감정적인 지향점 혹은 어떤 마음의 지향점이라고 하는 것이 중산층 아버지라고 할 때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여태까지는 성공적이었다. 근데 바로 그만큼 그 성공적이었던 만큼의 실패의 대가를 지금 출산율이라는 방식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뭐 다른 커뮤니티도 마찬가지다 이 말씀 드리려고 다른 곳들 좀 봤고요. 네, 다만 펜코 같은 경우만 말씀드리면 그래프상으로 조금 튀어 보이지만 큰 틀에서 보면 여성이나 중국이나 똑같습니다, 거의. 심지어 어느 날은 훨씬 중국이 여성을 압도하는 경우도 꽤 많이 나타나요. 이거는 역발상을 해보면 지난 대선 기간에 윤석열 대통령 측의 어떤 대선 전략을 역설계할 수 있는 어떤 근거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여성은 비난해도 돼. 호남은 안고 가. 중국은 비난하자. 와 같은 방식으로 사실 갈라치기의 어떤 되게 중요한 어떤 기준점들이 생기는 것 같거든요. 여성은 항상 나오니까 그래도 돼요. 최소한 펜코에서는. 중국 같은 경우는 까도 됩니다. 반면 호남은 오히려 안고 갔을 때 훨씬 더 플러스가 될 수 있다는 거죠. 데이터로 봤는지는 모르겠으나 제 생각에는 나중에 끼워 맞춰 보니까 너무 잘 맞더라 라는 어떤 내용이었고요. 방금까지 말씀드렸던 내용들에 대한 간단한 요약입니다. 그래서 저의 결론이랄까 좀 우려사항은 이제 이준석 씨와 같은 분들이 사실 이런 내러티브들과 아까 말씀드렸던 웃음의 형식들, 특히 비하적 웃음의 형식들을 굉장히 내면화하고 자기 말로 가지고 사람들을 설득할 수 있는 사람들이 드디어 제도권 정치에 나타났다라는 사실 그 자체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참아하지 못했던 말들, 예컨대 여성도 군대가와 같은 말들은 다 어떤 술집이나 이런 데서 하더라도 공중파에 나와서 감히 하지는 못했거든요. 성재기 씨 정도를 제외한다면. 근데 이런 말들을 사실은 공중파가 됐든 본인 SNS가 됐든 책임 있는 정치인이 하게 됐다는 거고 그 말인즉 그 말을 했을 때 후폭풍이라든지 아니면 이걸로 내가 도덕적인 비난을 받더라도 그 비난을 충분히 감당할 뿐만 아니라 되칠 수 있어와 같은 자신감의 발로이기도 하겠죠. 그리고 이런 어떤 마음이랄까요? 태도, 어떤 이 사람이 일배를 했다 안 했다의 문제가 아니라 일배 이용자로 대표되는 어떤 오늘날 청년들, 특히 남성 청년들의 마음을 잘 조직화할 수 있는 사람들이 나타났고 이것이 슬프게도 우리 시민사회에 좋은 영향을 끼치고 있는 것 같지는 않다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좀 우려가 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사실은 결국은 이런 뭐랄까요, 종종 혐오 표현이라고도 할 수 있는 그런 말들에 대해서 대항하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는데 지금 사실은 유의미하게 대항이 되고 있지는 않는 것 같고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이건 여기서부터 완전히 제 생각이지만 과학적인 방법을 우리가 많이 놓치고 있었기 때문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른바 시민사회에서요. 그러니까 항상 우리는 어째야 하기 때문에 뭐 응당 이래야 대화와 같은 약간 도덕론적인 방식으로 좀 논의들을 좋게 해왔다면은 사실은 이준석으로 대표되는 어떤 제도화된 일베의 언어들은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굉장히 치열한 어떤 논쟁들과 싸움을 통해서
거르고 걸러서 남은 어떤 말들이거든요. 예컨대 무임승차 같은 키워드가 그렇습니다. 근데 그것과 사실 좀 마주칠 만큼 강력한 어떤 담론적인 힘을 가진 말들이나 어떤 이론들이 충분히 좀 널리 퍼져 있냐라는 점에서 좀 회의가 들고, 그런 점에서는 좀 어떻게 좀 어떤 담론장이랄까요? 공론장을 복원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하게 되는데, 그 중에 하나는 저는 어떤, 네, 엄밀함의 복원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이고요. 아까 정말 잘 말씀해 주셨지만 많은 사람들이 서로 만나는 것에서부터 결국은 시작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맨 처음에도 말씀드렸던 내용이지만 보수적인 시민들을 없는 것으로 취급했기 때문에 전 이 결과가 결국 일베를 포함한 혐오 표현들이 너무나 아무렇지도 않게 나오는 이 토양을 만들었다고 생각하거든요. 동료 시민의 존재를 인정하고 그 동료 시민들이 어떠한 말을 하는지 주의 깊게 듣는 어떤 훈련 자체가 우리 시민들에게 여태 많았었나에 대한 고민이 들면서 결국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많은 관계들이 더 어떤 새로운 진보가 됐든 어떤 사회적인 어떤 통합이 됐든 그런 것들의 기초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책을 마쳤습니다. 네, 저는 여기까지 일단 하고요. 잠깐 쉬었다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